오늘 오후 법원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1심에선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2심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해명한 발언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2심 공판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 성남시 공무원도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협박이란 말은 과하게 표현한 거라며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임을 감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몰랐다고 한 대장동 사업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씨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쳤다는 지적에 대한 해명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서 골프를 쳤는지 확신하지 못해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해당 조항의 위헌 판단을 위해 두 차례 제출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에 어떤 답을 할지도 변수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본인의 다른 재판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들어보시죠. 결과 밀리면서 대표님 2심 선고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상황 적절하다고 보세요? 네. 자, 일단 김재원 전 최고. 네. 내일 항소심 결과도 결과입니다만 시기가 더 미묘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전에 자신의 2심 선고가 나오게 됐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네, 사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런 상황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 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당연히 문영배 재판장이 초시계까지 들이대면서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결론 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끌고 왔고 실제 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아마 선고가 불과 3월 초 첫째 주에 선고되리라고도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4월 달로 넘어가느냐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변고가 생긴 거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는 생각지도 못하게 자신의 선고가 지금 먼저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더 지금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밖으로 이야기하면서 최근에도 보면 김문기 씨를 몰랐다거나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계속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 사건은 두 개거든요. 하나는 백현동 사건에서 그 백현동 부지를 종상향한 것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자기 그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 협박을 받아서 종상향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호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그 자신이 김문기 씨 등과 관련 골프를 치고 나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조작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 몰랐다는 부분은 인식의 그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법률상으로 무죄다, 이런 그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맞춰서 그대로 선고를 한다 하더라도, 또 최근에는 뭐 항소심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별로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도 적어도 백현동 그 부지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 시체말로 똑 떨어지는 사건이라서 무죄 선고를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그냥 묵직하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뭐 무슨 대법원에 가면 더군다나 이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을 몽땅 걷어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결론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항소 기각이 되어서 그냥 1심의 선고가 그대로 유지될 텐데, 네. 이재명 대표가 하도 저렇게 말씀하시니 또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뭐 인식의 영역에 해당한다, 또는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조작한 적은 없지만 또 뭐 이상하게 판결을 내려서 그 부분까지 무죄로 보거나 또는 양형을 좀 낮춰서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최소 벌금 한 1,000만 원 정도를 선고해서 이재명 대표님은 그냥 여전히 공민권이 제한되고 대선 근처에도 못 오실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선원 의원은 그래서일까요?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같다, 이런 음모론을 제기했더군요. 이제 어제 발언입니다. 어제 발언 회의에서 이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동시 제거론, 뭐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흘리고 있는데, 모 언론에서 이게 이제 윤석열 파면 지연, 그러니까 헌재 선고가 지연이 되고 이러면서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냐, 꺼림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 그래서 조기 대선에 출마를 못하게 하려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뭐 특별한 근거가 있다라기보다는 민주당 내에 있는 일종의 이제 불안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법조계에 대한 뭐 일종의 불신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당의 최고위원 정도 되면 저런 식으로는 좀 이야기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유창식 추기경이 지난 금요일에, 유흥식 죄송합니다. 네. 유흥식 추기경이 지난 금요일에 지금 이제 교황청에서 장관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으로 담화를 냈어요. 근데 담화의 제목이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헌재가 빨리 지체 없이 선고를 내리고 헌법에 기반한 정의를 선언해서 그래야지 사회적인 질서, 합의 이런 게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분, 동의하지 않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격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정치인들이 막 나서서 격하게 대립하기보다는 네.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게 해서 뭔가 좀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한 발 나가는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좀 정치인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복경 의원께서 내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많이 나오더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걸 가지고 당선 무효형을 때린다,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걸 징역형을 때린다.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다라는 게 첫 번째 공소 사실이었는데, 이건 무죄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부분까지 어떻게 처벌하느냐라는 거였었고, 네. 두 번째는 전혀 준비를 안 했던 골프를 4명이 쳤는데 그 단체 사진 가운데서 일부 사진을 제거하고 4명만 둬서 마치 그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그것을 나는 골프를 안 쳤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것이 골프를 안 친 것이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 과정에서 실제 국토부에서 공문까지 보내가면서
용도 상향 조정을 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이것을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성남시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골프를 안 쳤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4명이서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그리고 실제 그 당시에는 쳤는지 안 쳤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그 4명이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그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변호가 가능한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기초단체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우리 아산시의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국토부 공무원이 전화가 와서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 시의 방침과는 다소 좀 배치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토부의 심기를 상하게 했다가는 향후에 줄 수 있는 아산시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 건설의 혜택이라든지 이러저러한 국토부 사업들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은 이거를 일종의 압박으로 느끼거든요. 근데 이 압박을 협박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과했다 이 표현이. 근데 이걸 어디서 했냐면 국감장에서 했어요. 국감장에서. 그러면 이거를 선거법이 아니라 네. 실제 그 국회 증감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고소를 해서 처벌받게 하든지 네. 달리가 써야 되는데 이걸 선거법으로 연결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대선에서 경쟁했던 사람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이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 민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0대, 21대 두 대에 걸쳐서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의원직을 상실한 예를 보니까 실제 한 27건 가운데서 한 건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무죄이거나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는 상대방에 대한 흑색선전 이거를 통해서 선거를 이겼다라고 했을 때는 강하게 처벌하지만 네. 본인에 대한 소극적 변호 차원에서의 그 일종의 과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대한 처벌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선거법이었는데 지난 1심은 그것이 좀 과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일 이 시간에 2심 선고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선거권 박탈을,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도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외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혐의는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한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 영장 남발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권의 후견인 노릇을 일삼고 있다며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마음도 끝없는 중도층을 위한 중도층이 사랑하는 방송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그입니다. 네, 오늘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SBS 정유미 기자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윤태곤 터머 정치분석 실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국도 혼란스러운데 이 남쪽 지방에 산불이 그렇죠.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걱정이에요. 네. 아유, 참. 아니 가족분들이나 뭐 이렇게 친척분들 아니, 저희는 김해 뭐 이런 쪽도 그런다고 하던데 괜찮. 부산에서 뭐. 네.
괜찮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무쪼록 뭐 산불 진화가 이렇게 안전하고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본 해시태그 뉴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그렇죠.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사법 슈퍼 위크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 어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기각. 뭐 윤 실장님 어떤 포인트를 좀 보셨어요? 대체로 결과는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겹쳐지는 점들이 보면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게 기각되는데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마리가 좀 숨어 있을까 이런 기대들을 했는데 힌트가 뭐 크게는 숨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건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없었다. 아니요, 하나는 있는 게 그 윤 대통령의 각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국회에서 내란죄 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절차적인 문제로 삼잖아요. 한덕수 총리도 원래 걸었다가 뺐거든요. 그렇죠. 그 헌재에서 각하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걸 근거로 들지 않았어요. 그게 아예 언급이 안 됐죠. 아예 언급, 그건 뭐 문제가 없다라는 걸로 넘어간 거니까 그 정도 하나가 있었고 이게 또 애매한 것이 한덕수 총리가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탄핵 당할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럼 이거 뒤집어 보면 계엄에 관여했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약간 확대 해석인 거죠. 아, 그렇게도 보셨어요? 네, 뭐 그런 정도의 이제 포인트.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좀 정파적인 거 따라서 보면 좀 국정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뭐 몇 달간만이라도. 근데 역시 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총리의 숙제가 됐죠. 왜냐면 이제 그거를 임명을 안 하는 건 어쨌든 위헌이라는 그렇죠. 그 판단이 나온 거니까. 위헌이라는 판단도 나왔고 어제도 보면은 그 인용 주장 한 분 보면은 정계선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 적시했고 그리고 기각 쪽에서도 그건 문제인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할 정도는 아니다가 4명이고 합치면 5명이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아니 뭐 예컨대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대로 마흔여금 좌파니까 안 된다. 이건 정치적 공격의 영역일 수는 있지만은 원래 이분이 뭐 옛날에 좌파였다라고 해서 헌법재판관 시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어제 출발은 그랬고 당장 이제 내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애초에는 그렇게 원래 봤는데 그랬죠. 이게 뒤집혀가지고 좀 민주당이 많이 격앙된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 쪽은 오히려 어제 이제 한덕수 기각을 보고 저는 그렇게 국힘 쪽이 좋아할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약간 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나 할까? 거꾸로 보면은 그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이제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닌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누누이 드리는 게 양쪽에서 다 칭찬받기는 사실 무슨 일이든지 어렵지 않습니까? 차라리 양쪽에서 욕먹는 게 나은데 뭐 이쪽 편 아니냐 저쪽 편 아니냐 서로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덜한데 제가 볼 땐 그런 면에서는 헌재가 조금 편해진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혹시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빌드업을 지금 약간 하는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 기억해 보시면 한 1, 2주 전에 뭐 문영배 뭐 죽이자 살리자 뭐 얼마나 시끄러웠었습니까? 그랬죠. 집 앞에 가고 막. 요즘 별로 없잖아요. 헌재가 이제 서로 약간 우리 편인가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 사실 이제 저희가 지난주 방송했을 때만 해도 제가 뭐 윤 실장님 뭐 지난주 기준으로 이번 주는 안 넘기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저는 이제 그런 질문도 이제 안 드리려고요. 뭐 이제 발표 나면 나는 걸로. 오늘 뭐 이야기해도 되죠. 동아일보 사설 같은 데서 좀 더 이상 미룰 거 뭐가 있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당신들끼리 의견을 이렇게 못 모으는 것도 당신들 책임 아니냐. 이제는 빨리 해라. 저는 그게 많은 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든지 그런 거 아니라 지금 있는 증거, 변론 종결 다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판단하기에도 이제 한 3주 이렇게 지났으면 된 거 아닌가? 이제는 좀 할 때가 됐다. 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국민연금 개혁안. 모처럼 여야 합의로 이제 통과를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국민 설득을 하기도 전에 정치권 안에서
너무 반발이 거세가지고. 저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봐요. 어떤 걸요? 이런 걸로 싸우는 게 차라리 낫죠. 어떤 정책 이슈로 이제 갈등을 하는 왜 게 싸우는지 모르겠는 싸움이라든지 말싸움도 감정에서 아니고. 된 뭐 네가 잘못했죠,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면 나도 잘못했다고 할게, 이런 식의 싸움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짚을 것은 지금 현재 국민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은 개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보다 나은데 네. 이건 부족하고 또 젊은 층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네. 거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더 좋게 고치자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이건 양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여야 지도부가 이렇게 합의한 것도 의미 네. 있는 것이고 네. 여기서 하나 더 나가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는 거고 이거 과연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뭐 정치적 분위기상 여야 합의까지 된 건데, 다만 이런 바깥에서 이제 압박 때문에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문제가. 지금 이게 합의한 여야 지도부도 보면은 아니 그 구조개혁도 빨리 하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는데 국민연금을 이렇게 논의하는 기구의 평균 연령이 50대라는 네.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을 더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고, 대선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형 이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과거에 보면 아니 유럽 사람들은 0.5%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저걸 가지고 정권이 뒤집히고 수백만이 거리에 나올까 싶었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된 거죠. 네. 아니 아까 이제 윤 시장님은 그 계약이란 말을 안 썼다고 하셨는데 네. 어제 이준석 의원 이 기자회견을 네. 보면 연금 계약 저지 연대를 계약이라고 했어요? 네, 만들자 이런 네.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준석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도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좀 다른 얘기하자. 뭐 이런 제안을 이렇게 툭툭 던졌는데 어제는 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다가 그 뒤에는 또 뭐 연대 안 한다, 뭐 특히 뭐 안철수, 한동훈 이런 분들한테는 좀 험한 말들 또 하다가 어제 그거 던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내용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국힘의 다른 주자들은 경선 신경 써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혼자 여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이준석의 손을 잡는 것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플러스일 거냐 마이너스일 거냐. 그럴 수 있겠네요. 본선에서는 혹시 모르겠는데 예, 예. 경선에서는 플러스가 아닐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예전에도 그 이준석 의원한테 말씀드린 게 뭐 우리가 뭐 단일화 이런 거 없다 하길래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고민을 하면 되게 행복한 고민이 될 거다. 단일화 하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분위기일 네. 거니까. 그리고 그건 나중 이야기인 거지 지금은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의제에 대해서 뭐 서로 힘을 합친다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어제 제안을 던지긴 했지만 나머지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할 가능성은 뭐 별로 낮아 보인다. 네, 낮아 네. 보인다는 얘기까지. 자, 지금 4월 2일에 재보궐선거 있는데 서울 구로구청장, 전남 담양군수 등을 뽑는 선거인데 사실 솔직히 저는 이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렇죠. 윤 시장님은 지금 부산교육감 네, 선거 아니, 이걸 그리고 주목하고 계세요? 먼저 이제 구로, 담양 이런 쪽은 네.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경합이. 그렇죠. 구로구청장은 이제 있고, 국민의힘 후보가 없기 네. 때문에. 담양도 그렇고 그게 있는데, 제가 부산교육감 선거를 주목해서 보는 거는 이게 지금 진보 1명, 보수 2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보수 중에 1명이 정승윤이라고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네네. 이 사람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인데 원래 검사 출신. 네. 그리고 권익위의 뭐 대통령 픽이다. 뭐 그랬던 이야기 듣는 분인데 뭐 이제 그런 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캠페인이 되게 재밌어요. 전한길. 뭐 그리고 그 세계로 교회, 네, 그 세이브 코리아. 네. 원희룡 뭐 전 장관도 가 있는데, 그 정승윤의 슬로건이 정의, 승리, 윤과 함께. 대놓고. 네. 그리고 이 취재해 보셔서 아시지만은 우리가 선거할 때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뭐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이런 건 있는데 뭐 예배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네. 뒤에서는 많이 해요. 뒤에서 네. 안 보이는 데서는 네. 뭐 안수기도도 하기도 하고 스님 뭐 하기도 하는데, 대놓고 이제 선대위에서 예배를 보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 자리에 이제 전한길 씨랑 원희룡 예. 전 장관이 갔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왜 제 주목해서 보냐면은
지금 이제 친윤 진영의 어떤 테스트 베드, 조기 대선이라든지 그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 이후에 정치 세력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강경 보수층이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러니까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그렇죠. 이 메시지를 내선 후보가. 부산은 그 불교세가 센 곳이에요. 절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기독교 이 예배를 본다는 것도 네. 그렇고 이걸 정말 대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말하자면은 친윤 뭐 이 강성 캠페인을 그리고 뭐 지난 서울 교육감 선거도 그렇습니다만은 거의 조금 이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우리 아이들을 뭐 좌파 교육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일단 단일화는 파토가 났습니다. 안 됐어요. 보수가 갈라져 있는 네, 거죠. 예. 네. 그리고 진보 후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투표율은 낮을 거예요. 분명히. 네. 늘 낮지 않습니까? 예. 낮은데 어느 정도의 이제 파괴력이랄까? 그런 것이 있을 거냐, 결집력이. 그걸 보면은 앞으로 뭐 국민의힘 경선이라든지 조기 대선에 한두 가지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시험대이기 때문에 제가 흥미롭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게스트 도착하셨나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왜 아직까지 안 오셨지? 아니, 사실 저희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전에 있었을 때는, 그때는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붙은 거라서 굉장히 그때 핫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구로구청장은 그 예전에 국민의힘 구청장,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되게 어이없이 이렇게. 주식 투자 뭐 이런 거였나요? 주식 투자가 아니라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네. 그 사업을 하는 게 이해 충돌의 소지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법원에 걸어놓고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해 충돌 때문에 안 된다. 정리를 해라. 사업체를. 하니까 사업체를 지켜야 된다고. 권력보다는 돈이. 이렇게 내고.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도 이제 구청장 선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좀 압도적으로, 원래 또 지역도 약간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대선, 조기 대선을 특히 야권에서는 이제 기대하고, 거의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민주당, 그 범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제 후보의 어떤 뭐 흠결이랄까 이런 게 없다면은 민주당 힘 실어주기 뭐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여기도 이제 재밌는 게 만약에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내일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그때 조국 혁신당 후보가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걸 또 주목하고 계세요?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지금 뭐 담양군수 선거 같은데 그런 데서는 이제 서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뭐 약간 공격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오늘 때 가지고 김동연 뭐 그때 우리 전해철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를 지금은 안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도 하고 저 탄핵 인용이 만약에 된다면 그 이야기도 나올 수 있죠, 막바지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 곧 뉴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저희 정치커스 스토브리그의 공식 인증 정치 고수를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저희 그 정치 컨설팅 스토브리가 모시고 있는 이 정치 고수들 가운데 제가 또 특별히 잘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철희 전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6주 만에 뵙습니다. 6주입니까? 예. 아니 그 좀
지난 방송 때 이번 방송에서는 혹시 우리가 뭐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한 상태가 아닐까 뭐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뭐 전혀 조기 대선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예. 다음 6주 후에는 분명히 되는 거죠. 그 예? 4월 18일인가 그 전에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아, 헌재 결정요? 네. 그렇겠죠. 4월 17일이 마지노선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모르지. 아, 100일 안에만 아니 6개월, 180일 안에만 하면 되니까. 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걸 제가 알면 시원하게 말씀드릴 텐데 네. 저도 잘 모르겠고요. 뭔가 좀 싸한 느낌은 있어요. 아, 좀 느낌이 싸우세요? 네. 민주당 분들이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예상보다 늦어지니까. 네. 탄핵 심판은 의외로 사안은 이제 이게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 중대하냐 아니냐는 좀 심플한 사안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다 봤잖아요, TV를 통해서. 네. 불법 개헌을 했으니까. 그리고 포고령이나 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의원들이 결의하는 걸 막으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만 봐도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잖아요. 그러면 탄핵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아주 간단한 심판이라고 보는데 이제 절차적 문제를 많이 제기해서 네. 또는 이제 다른 탄핵 사안들이랑 좀 맞물려 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런 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좋게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저는 헌재가 조금 저는 뭐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무책임하다. 나라가 이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걸 계속 장기화시키는 게 맞냐. 그리고 그 책임은 헌재에도 있지만 더 큰 책임은 저는 이른바 탄핵 반대 세력 국힘에게 있다. 저는 좀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아직도 저러고 있다? 저는 아니죠. 이거는 뭐 좋습니다. 많이 양보하면 기각도 좋아요. 결론을 내줘야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계엄을 못 막았던 사람들이 그동안 윤 대통령을 자꾸 부추겨서 엉뚱한 짓 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딴 나라를 더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 책임은 안 지겠어요? 안 지우면 되겠어요? 저는 계엄은 반헌법이라고 봅니다만 계엄 이후에 보이고 있는 윤 대통령이나 그 뭐 따라다니는 사람들 측근들이나 국힘에 보여주는 모습은 반국민이에요. 반의원과 반국민은 전 용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뭐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하나하나 따져서 이제 짚어볼게요. 일단 그 어제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사실 뭐 기각은 수석님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하셨던 부분이고 혹시 그 어제 이제 결론은 굉장히 뭐 5대 2대1로 이렇게 했지만 그 안을 뜯어보면 이들이 좀 많이 갈려있다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수석님도 좀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나요? 특별히 저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네. 한덕수 총리 탄핵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니 그걸 압박하기 위해서 네.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려받은 이제 최상목 대행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탄핵할 사유는 많이 이제 희석화된 거죠. 네. 효과를 거뒀다고 저는 봐요. 국회에서 탄핵한 효과는 거뒀기 때문에. 임명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굳이 뭐 실제로 탄핵하는 거는 좀 무리다. 그럴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사안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안과 뭐 한덕수 총리 사안이 조금 연결되어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을 유추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추가 안 되게끔 헌재 판결문을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힌트를 막 숨기려고. 네. 근데 저는 어제 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헌재 대국의 답답함을 느끼는데 저는 제가 잘 쓰는 표현을 또 쓰자면 선회하자면은 네. 수용력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생각하면은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헌재가 되게 상처받고 흔들렸지 않습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뭐 이제 탄핵 반대하는 분들의 사실 책임이 크죠. 그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낮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낮추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반발도가 약간 높아지는 게 수용력이 높이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싶고 그리고 어제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거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이런 의미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이렇게 갔구나. 각하의 의미는 나는 150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200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논리로 해가지고 했구나라는 거는 충분히 설득력 있게 납득할 수 있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표현이 된 것 같고 그 정도면은 헌재가 그 정도의 이제 지금 해놓은 걸 본다면은 대통령 탄핵 결정문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시는군요. 추측 플러스 희망인 예. 거죠. 그런 수용력을 높일 수 있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분명히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납득할 수 있게 이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인데 탄핵 심판이라는 거는 그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본안 심판을 자꾸 미룰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탄핵은 징계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소출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탄핵 심판을 헌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181일로 헌법에 정해져 있긴 합니다만 이런 혼란을 최소화시켜야 되잖아요. 평상시도 최소화시켜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처럼 대내외적인 파도들이 밀려들 때는 빨리 이 결정을 내려주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위험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미 극우와 그리고 법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지금 광화문이나 헌재 앞에 가보세요. 그건 무법천지예요, 사실. 그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할 거냐? 절차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크게 큰 대의를 지금은 더 충실하게 네. 구인하는 게 맞는 선택이다. 최선의 대안이라는 거 자잘한 것까지 다 해서 하면 그 자체로는 완결선을 가질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 전체나 국가 전체적으로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결단을 해서 빨리 결론 내려주는 게 맞다. 그래야 질서가 다시 잡힐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갈수록 길어지니까 극우의 흐름이 커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국민의힘 보세요. 대놓고 가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아니 근데 이제 느낌이 싸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혹시 뭐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원래는 이제 뭐 8대 0을 그거보다는 저는 뭐 제 상식으로는 각하나 기각할 이유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극우 대한민국의 현행 87년 체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헌정 질서를 존중해왔던 이 흐름들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는 네. 대놓고 부정하는 흐름들이 막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 제가 좀 싸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것이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법원도 일부 이 법원의 결정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부 법원의 결정들은 뭔가 좀 싸한 느낌이 있어요. 저게 법논리상 맞나 싶을 정도로 예. 저는 법원은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평소에도 그러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만 근래의 모습은 우리 사회에 뭔가 이렇게 섬뜩한 기운들이 퍼지고 있다 지금. 뭐 윤 대통령 뭐 구속 취소라든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뭐 곳곳으로 퍼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을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방치하는 게 맞냐. 그걸 우리가 좀 소탄 대신을 할 수도 있다. 아니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5년마다 어차피 바뀌는 대통령이고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책임을 물어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새롭게 으쌰으쌰해서 대한민국 새 출발해야지. 지금 피크 코리아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방금 전에 아까 SNS에 보니까 뭐 헌재 결정이 늦어지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한테 죄송한 게 있죠. 왜냐하면은 김민석 최고위원이 옛날 개헌 말했을 때 뭐 저만 죄송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서 막 이제 껄껄껄껄 비웃고 그랬다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사과 많이들 했죠. 네, 근데 저는 헌재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왜 이게 잘못 근데 이게 보이지 않는 머시기가 있다라는 식은 그런 식은 별로 안 좋다고 저는 이제 약간 거죠.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봤는 건데 수석님도 뭐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뭐 그게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뜻하는 건지 뭔 흐름을 뜻하는 건지 세력을 뜻하는 건지 김민석 최고위원의 얘기를 제가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약간 기운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뭔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우리 사회 전체 비민주적 관행 극우적 행태들이 널리 지금 퍼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어렵게 구축했던 합의들이 곳곳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거나 네. 누수되고 있다. 자칫하면 전체 본물이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위기감을 가질 때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이게 지금 한 발 떨어져서 평론할 때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심으로. 정치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 그 고민만 있습니다. 이럴 수 있나? 지금 대한민국이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하면 심각한 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냥 헌재 결정만 쳐다보고 있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거냐 이런 데만 온통 관심을 쓰는 게 맞냐. 미국을 쳐다보고 있으면 더 저는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미국 보면 트럼프는 거의 황제잖아요. 헌법에 있는 시민권 조항도 거의 무력화하는 행정 능력을 내고 판사가
추방하지 말라 그래도 추방해버리고 네. 거침없이 해버리잖아요. 그렇게 240년 됐습니까? 민주주의 이 국가인 미국부터 저렇게 망가지는데 우리가 지금 이 민주화된 지가 87년이 됐다고 하면 얼마 됐습니까? 근데 저는 뭐 다 포기해도 민주주의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앞으로 뭐 수동이 포함해서 민주당의 뭐 책임 과제가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뭐 범야권 트럼프 일기에 대한 반발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또 뭘 잘못하니까 트럼프가 또 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뭐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경제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뭐 사회 문화적인 영역에서 미국의 일반 대중들이 볼 때 아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는 뭐 젠더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됐다라는 건데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도 보면은 진보적 지식인 사이에 약간의 토론이 시작된 걸 제가 봤어요. 지금 뭐 방금 말씀하신 강경보수 혹은 이제 극우의 위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주장과 공존을 통한 통합력 그들도 이제 우리의 일부인데 뭐 단호하게 대처라는 게 그럼 뭐 어쩌자는 거냐 뭐 멱살 잡고 싸우자는 거냐 공존을 통한 통합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식의 이제 의미 있는 논쟁들이 시작된 걸 봤는데 민주당도 그러니까 저쪽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민주당이 이번에 그냥 집권 플랜을 넘어서서 네. 국가 운영, 국정 운영보다 높은 수준의 국가 운영, 공동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에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거냐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물어야죠. 근데 이쪽 쳐다보니까 좀 미심쩍으니까 그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책임을 묻지 말자.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과 공조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문제.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해야 됩니까? 사면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리 사회 전체가 통합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이게 양극화의 대결 정치, 진영 정치 계속 할 거냐. 그건 아니죠. 풀어야죠. 텐션을 떨어뜨리고 예를 들면 누가 집권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렇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책임을 물을 거 물어야죠. 그게 저는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박멸하자 뭐 이런 식의 발상은 틀린 거죠. 그것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온 사람이긴 한데 네. 지금은 민주당 비판보다는 저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집중해서 비판할 때라고 봐요. 자꾸 우리가 기계적 평등성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놓고 얘기하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왜 트럼프가 다시 살아났냐에 대해서 그런 반성들을 합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기계적으로 똑같이 대접을 하다 보니까 저게 저 틀린 목소리임에도 50% 지분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서물서물 커온 거예요. 이건 선악의 문제와 시비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계적 평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하고 이 내란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그분들하고 저는 좀 대중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국힘에 하는 행태는 잘 봐야죠.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가 그래서 87일 만에 이제 돌아왔어요. 독립운동하다 오셨어요?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그 대국민 담화를 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걸 준비한 게 있거든요.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잠깐 보고 올게요. 지금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안 들어봤는데 주변이 국민한테 사과는 했어요. 사과는 제대로 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좀 사과 저는 우선 해야 되는 게 맞다. 본인이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했으니까 돌아온 건 맞습니다. 어쨌든 이 혼란에 책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국민에게는 몸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고 본인이 달라지겠다고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망언역 재판은 빨리 임명해야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답을 안 했어요. 그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본인이 달라지겠다면서요.
근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 저것도 말뿐이잖아요. 행동으로 보여라. 보여야죠. 그래야지 뭔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무책임하게 정리 안 하고 실제로 저분은 총리할 때 대통령한테 대들어가지고 뭐 하나 바꾼 거 있습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래 놓고 마치 무슨 핍박받았다가 돌아온 사람처럼 저렇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뭐 가치도 없고 뭐 일치도 없고. 최상목 부총리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누가 나을까요? 이렇게. 최상목 부총리는 어쨌든 2명 했잖아요, 임명. 저분은 아예 안 했잖아요. 예. 근데 뭐가 달라요? 나올 게 뭐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 제일 큰 숙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숙제입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해야 될 일이니까 숙제죠. 그걸 너무 이렇게 또 꼬아서 넣지 마세요. 학교 등교 같은. 네, 이제 이분은 아마 그 생각하지 않을까.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예. 대통령 탄핵 선고가 제일 빨리 나길 바라는 분 중에 한 명일 것 같아요. 저 한덕수 총리가요? 그러니까 예컨대 내일 선고일이 지정하면 금요일에 한다고 하면은 약간 시간을 벌었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과를 보고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뒤에는. 근데 한덕수 총리의 스케줄상 대통령 탄핵 선고가 또 만약에 일주일 더 밀리면은 만약 언제 하냐, 왜 안 하냐, 그게 또 쪼일 거 아니에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 머리가 아플까요? 저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헌재가 그 위헌이다 하면 돼요. 왜냐? 최상목 권한대행이 3주를 이상 끌었어요. 그럼 최상목 목숨 끝났고 나는 다시 카운트가 시작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헌재가 판정을 헌재 했는데. 위헌이라는 게 나온 지가 이미 오래돼서. 제가 만약에 저쪽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번 주 동안 들어와가지고 뭐 인수인계 챙긴다고 주장 뭐 팩트를 떠나서 주장할 수 있는데 며칠은 다음 주 넘어가면은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 들을 수밖에 없는 매일 아침 거죠. 출근길부터 지난 3달 동안 이 생각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그래 그거부터 임명하고 가야죠. 그거가 이제 일단 기본이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게 이제 기본이고 그 외에 좀 한 총리가 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뭐 바람, 제언? 별 기대를 안 해서 그냥 좀 안정적으로 여야 국회랑 여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랑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여야의 문제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최상목 대행도 좀 스텝이 꼬였거든요.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는 그냥 뚜벅뚜벅 하면 되고 근데 헌재가 결정되는 것만 따라주면 되는 것이고 추경 같은 것도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으면 정부가 그냥 만들어서 내면 돼요. 자꾸 뭐 여야가 합의해서 뭐 기준을 달라 하는 그런 비겁한 자세 말고 그냥 자신들의 권한인 거나 행사를 하고 대신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은 국회랑 충분히 협의해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든 당대표들인가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국민들이 덜 불안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 집행을 좀 엄격하게 하고 광화문이나 뭐 저 오세훈 서울시장이 뭐 텐트 다 철거한다고 하던데 헌재 앞에 가보세요 지금. 텐트판. 그 지나가는 사람들 욕을 얼마나 얻어먹고 지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좀 법 집행을 하고 불법이나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연동되는 게 아까 제가 마은혁 건뿐만 아니에요. 탄핵이 만약에 이번 주에 결판이 난다면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여야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게 확 줄어들 겁니다. 대선 국면 가면? 그렇죠. 그냥 뭐 대선의 안정적인 관리. 대선으로 그렇죠. 그럼 본인도 부담이 이제 들어져가지고 말 그대로 관리, 행정 관리와 국정 관리에 좀 전념할 수 있게 되니까 여러모로 볼 때 좀 빨리 나오는 게 다 좋죠. 오늘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뭐 그런 말씀 하셨던데. 못 봤어요. 더 미루지 말고. 빨리 하라. 물론 속마음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빨리 하라고. 기각을 예를 들면 헌재가 인용을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라면 대행이 선거일 지정 안 하면 되죠.
그거는 뭐. 아니 그래도 안 그래도 우리 지난주에도 저희 질문이 나왔었어요. 아니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하면 되죠 왜? 그것도 또 헌재로 가? 가야죠. 그 60일이라고 명문화돼 있잖아요. 60일이라고. 이거는 90일이 아니고 이거는 뭐 지체 없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헌재 임명은 즉각해야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뭐 그럼 세상 일이 그럼 갑자기 지금 전쟁 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맞아요. 설마 그렇게 했냐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마라는 생각들이 현실로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바짝 긴장해서 방심하지 말고 쳐다봐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짓인들 저는 할 것 같아요. 대선 날짜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탄핵 인용되면. 뭐 그런 얘기가 사실 조금 나오긴 하는데 수석님 입에서 나오니까 또 다르게 들리네요. 저분들이 아니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그 민주당이 추진했던 그 최상목 이제 부총리죠. 최상목 부총리 탄핵은 이제 멈추나 했는데 계속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거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대응의 딱지는 뗐잖아요. 어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딱지 뗐죠. 그리고 이제 한덕수 대행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경제부총리가 역할을 하게 해줄 거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만약 탄핵해버리면 부재 상황이 오는 거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우리가 상황에 와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청구서는 이제 금방 날라올 걸로 예고돼 있는 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워나거나 지금까지 경제를 맡아왔던 경제부총리가 책임감 있게 뭘 해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한 건 분명하나 그러나 지금은 국민들의 관점에 서서 조금 더 안정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그 조승래 수석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죠. 아니 경제가 이렇게 더 상황이 이런데 이게 부총리를 탄핵하는 게 뭐 실효성 이런 거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 조 대변인 얘기가 무능해서 이제 민생 위기를 심화시켰으니까 탄핵을 하는 게 오히려 징계를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좋다. 이런 답변을 또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조승래 대변인 되게 좋아하고 국회의원 중에서 되게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 하실 때 보면 저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 같지가 않아요.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남의 생각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럼 되게 민주당에서 제일 힘있고 대통령 될 가능성 높은 분이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최상목 자르면 경제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되게 좀 심각하고 깝깝한 거죠. 민주당에 하는 모든 일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의중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강경파들이 굉장히 세게 압박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대해서. 그 압박의 수위를 정말 할 수 있는 선까지 다 꺼내서 했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야 뭐 그런 흐름이 있는데 본인도 마땅치 않은 지금 전국의 흐름이 마땅치 않은 게 있으니 그 왜 용인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시작부터 거기였다.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원내 지도부가 워낙 의지가 강했죠. 지금은 저는 원내 지도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고집을 꺾어야 된다고 봅니다. 고집을 꺾고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제 책임지고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그분들. 박찬대 원내대표? 네, 그분들 좀 그만하면 좋겠어요. 잘하는 것도 없잖아요. 강국 말고 뭐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가는 길, 그러니까 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여기도 이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군요. 저는 도움 안 된다고 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모로 볼 때 제가 볼 때 민주당도 수석님만큼 제가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쩔 수 없죠. 들을 건 들어야지.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기 대선 체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선대위로 가는 거잖아요. 원내 지도부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대선 국면 가면 지금 뭐 아니죠. 이렇게 되죠. 당 대표가 예를 들면 이제 대선에 들어가면 사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요. 시스템상. 민주당의 얼굴이 박찬대. 그리고 경선 기간은 그게 관리하고. 경선 기간은 본선이 들어가야 선대위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간다? 표정에서 다 말해주시네. 그거야 뭐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실성을 좀 나도. 그러니까 선대위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할 건데 그게 길어지니까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속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민주당의 지금 비침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굿캅 배드캅을 하려고 하더라도 배드캅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도 뭐 몸조심 그런 발언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며칠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한테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이거는 부적절한 발언이죠. 근데 법률적 지식을 정치적 분노로 표현한 거라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저부터도 좀 화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최상목 대행을 99년 청와대에서부터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최상목 대행은 당연히 저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를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안 따랐던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긴 해요. 그건 개인의 몫이고, 그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이걸 탄핵을 해야 된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붕괴할 만한 사안이죠.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있는 조항,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는 이 얘기를 당대표가 권한대행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몸조심하라 그런 건 대단히 부적절한 메시지를 일반 국민한테 드린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 정서, 저 같은 사람이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이른바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을 묻는 건 지극히 온당하다. 그러나 기승전 이재명이라는 이 지금 여권이 세운 이 프레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 자체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책임을 묻는 것과 그 프레임에 의해서 발언하거나 행위하는 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 뭐 지난 것까지 자꾸 매불쇼 발언 뭐죠? 그 비명계 그것도 부적절하죠. 그렇게 그 본인이 뭐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본인이 이 흉중에 담아야 될 얘기일 거고 통합 행보하는데 그런 얘기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겠어요? 뭐냐 도대체. 그 전주에 여기 나오셨을 때 분위기 진짜 좋았거든요. 정말 이야기 화기애애하게 하고 통합, 안정. 근데 그때는 좀 많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책임을 선선하게 인정하는 거 내가 잘못했었던 거가 맞다라고 하는 거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대로 나가면은 이 분위기로 나가면 되게 괜찮겠다라고 느꼈었는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놀랐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박용진 의원이나 이제 뭐 전해철 전 의원이나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국면이 이렇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 좀 제대로 된 사과와 어떤 이게 이제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사태를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동의하세요? 본인이 뭐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큰데 놀라지 않았겠어요? 정리할 필요 있죠. 좀 정리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기회 되면 정식으로 저는 매듭을 지어주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상처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마상이라는 게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마상이라는 게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른바 그 민주당 표현에 의하면 내란 세력을 진압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같은 편끼리 어깨동무해서 힘을 모아서 가는 게 필요하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접착제 역할을 해야 된다,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한덕수 총리 이제 탄핵 기각 결정 이제 나온 뒤에 여야의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는데 수석님 약간 분노 게이지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반응을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고 갈게요.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 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석고대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석고대죄 할 수도 있어요. 좋다고 합시다. 잘못됐으면 구전군패니까 석고대죄 하면 근 대통령은 헌정사에 남을 실패면 헌정사에 남을 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왜 그분에 대해서는 침묵합니까? 이게 계속 도돌이표인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그어라. 탄륜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서 책임을 물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침묵하고 여기만 대해서 맨날 공격하면 저놈의 당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저 당은 아침마다 거의 이재명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뭐 네? 책도 냈어요. 그러니까 망원집. 무슨 종륜 반명 정당 같아. 당명을 바꾸면 좋겠어. 종륜 반명. 지난번에 공화당 말씀하셨는데. 추종하고, 네. 네? 죽어도 이재명 대통령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대표 비판하는 건 좋다니까요. 저도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일에 선우가 있고 경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군대를 동원해서 헌정기사를 때려풀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옹호하면서 예?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저주를 퍼부으면 어떤 사람이 설사 저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조차도 그건 동의 못하겠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생각이 들면 에이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네, 지금 어떻게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약간 이렇게 미리 예고를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화가 진짜 엄청 많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는지. 대선 열리면 뭔가 이렇게 역할을 또 하시려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 이제 국민의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의힘 너네는 약간 이제 이런 건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민주당이 좀 구전구패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송구했다 뭐 사과를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되게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시점이 오겠죠. 대통령 탄핵이 되고 나면 그리고 국민들도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탄핵을 남용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책에서도 탄핵권은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탄핵권을 남용했어요. 그거는 그 자체로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치 여러 가지 사안을 섞어서 이것 때문에 뭐가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본말을 거꾸로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정을 잘했으면 탄핵할 이유도 없죠. 하고 싶어도 못했겠죠. 못하니까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야당이 용기를 내서 한 겁니다. 이건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이면 의회를 장악한 정당은 끊임없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심지어 탄핵까지 나섭니다. 그거는 대통령 제도가 가진 한계예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권을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도 정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정도는 탄핵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정서가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탄핵하지 마라. 탄핵권 남용하지 말라는 게 이게 제도의 취지인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뭐 검사들이라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탄핵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남용이라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민주당이 성찰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돌고 도는 거잖아요. 어느 시점 되면 국민의힘이 이 과반 의석을 가질 수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처지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 끊임없이 탄핵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은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기 때문에 사과라는 게 다른 메시지를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뭐 그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탄핵권 남용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잘한 건 없다. 뭐 그것보다는 더 정제된 형태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내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아까 수석님 표현으로 이제 종륜 반명 정당 국민의힘을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윤 대통령이 좀 돌아올 거다라는 말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대감은 그분들 돌아오는 거 원치 않을 거요. 윤 대통령이 돌아오는 걸요? 속내는 원하겠어요? 질질 끌려다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사석에서 한 이야기인가? 제가 이제 국힘 의원들이나 의원들한테 아니 대통령이 만약에 각 하나 기각이 돼가지고 돌아올 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냐? 만약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은 원내는 원내대로 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돌아오는 대통령이 또 거부권 쓰면은 되게 머리 아프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이렇게 하고 그럼 막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할 일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면은 근데 하는 흔적이 전혀 안 보여요. 정부 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뭐 우리 같은 사람 모르게 대통령실은 하지 않아요? 아주 실무적인 뭐 메시지 그쪽이 조금 뭐 하나 보더라고요. 아주 안 하고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야 비서 조직이니까 약간 하는데 근데 그것도 뭐 안보 경제 이런 차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그 실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없어서 좋은 효과가 나는 것도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통과되고 그러니까 저는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회
판단이 옳다고 봅니다. 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민중혁명 납니다. 이거를 더 설명하면 또 뭐 오해받을 수 있어서 제가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수치를 봐도 60%의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본다고 그러면 네. 그 60%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다음 대선에 이깁니까? 언제도 할 거고 본인 말에 하면 개헌하고 조기 퇴진한다는데 대선은 어차피 치르게 될 건데 국민의힘한테 도움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각하 된다면 이런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도 준비를 이제 개헌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개헌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따라서 국회의원 할 때 예. 계엄령 문건을 깠던 기억나요. 예. 근데 왜 예. 그 당시 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 문건을 준비했냐고 물어보니까 말은 딱 부러지게 안 합니다. 제가 추론을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탄핵은 기각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기각된다. 위치가 청와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연인원 1,700만 명이 모여서 데모하는 저 사람들이 네. 가만히 있겠냐. 청와대로 몰려올 거다. 네. 그러면 경찰력으로 못 막는다. 경호실로 못 막는다. 그럼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준비한 게 계엄령이란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이번에 기각이 됐다. 몰려들었다. 계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그 계엄 명령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은 이 상황은 누가 봐도 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정치적 상황으로 봐도 기각이나 각하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 국민의힘에서 우리도 승복할 테니까 빨리 이재명 대표한테 승복 메시지 내라고. 승복,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좋아. 승복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국힘이든 누구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불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승복 메시지를 내야죠.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자였다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인 윤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혼돈으로 몰아넣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깨끗하게 네. 예? 성복하고 사법적 심판도 받으시고 예. 예? 그러시면 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제가 반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요즘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바뀌는데 이게 전망, 희망, 추측 다 포함해서 뭉뚱그려서 보자면은 만약에 인용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단 빨리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4월 14일부터 이제 자기 재판 시작한다면서요. 그게 이제 제일 관심사가 될 것이고, 뭐 형량을 줄이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유죄를 나중에 받더라도 좀 조기에 사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다음 뭐 나머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은 조기 대선 쪽으로 달려갈 거고, 그리고 지난주 우리 이야기했던 이제 순복음교회 이야기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의 주류 보수, 뭐 어떻게 말하면 기득권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안정으로 가야 됐다라는 메시지. 저는 좀 다른 전망. 그러니까 저는 여기 추측 플러스 희망을 섞은 오늘 거라고 엇갈리는 거 말씀드렸죠. 좋아요. 예. 저는 개신교 일부 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신교 일부가 저는 저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후에 있는 분들도 있죠. 많이 나가 있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반전돼서 좀 조용해질, 나라가 좀 안정을 되찾으려면 첫 번째는 다음 대통령에서 이기는 사람이 많이 이겨야 돼요. 최소 과반해야 되고 제 욕심 같아서는 한 60% 이상 득표하면 좀 진정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 정부가 통합 정부로 가야 돼요. 네. 뭐 그 연정이든 뭐든 다 포괄해서 통합 정부로 가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참여하고 극우나 이쪽 세력들을 최소화시키고 주변화시키는데 성공하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 마음대로 할게 네. 라고 하면 네. 저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극우 흐르면 계속 확장되기 시작할 거고요. 당장 1번부터 근데 쉬워 보이지가 않는데요. 60% 이상의 득표율. 그러니까 쉽지 않죠. 쉬우면 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이율배반적인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 민주당이 60% 이상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이긴다고 보시는구나. 아니 60% 이상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그렇죠. 그 가능성이 높죠.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이 60% 이상으로 이기는 건 제 머릿속에는 없으니까. 근데 민주당은 잘하면 근데 그러려면 국민의힘 후보와 이 캠페인이 윤석열이 옳고 윤석열을 지키자라는 식으로 나와야만
국민의힘이 그래야만 60% 이상이 된 거지. 예컨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단절해가지고 우리도 반성하고 근데 이제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은 아니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좀 다른 생각인데 저는 이번 대선 만약 대선이 있다라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재명 싸움이라고 봐요. 이재명 대 국민의힘 후보의 싸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말하는 이재명 또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는 이재명 그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이재명으로 바뀌면 확실하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60%도 가능한 거고 거기에 이제 보조수단으로 국민의힘에서 계속 윤석열을 외치면 그거는 이제 북치고 장구 쳐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메인 동력은 이재명 후보에게 전 달려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재명 하기 나름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건데 그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제 내일 있을 그 법원의 판단은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기대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무죄나 지난번에 우리 우상호 전 의원 나와가지고는 최소 형량 감소. 80만.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상을 혹시 예상을 못 보태시고 지금 뭐 법원의 판결이 예상치를 벗어나는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무죄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또 다른 반대쪽으로 예상한다면 또 그냥 그대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가늠하기 좀 어렵다고 봐요. 제가 아까 이제 취재를 조금 해보면은 별 정보력이 있지도 않지만은 윤 대통령 각하 기각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못 봤다, 안 보인다. 근데 이제 민주당도 말로는 그러지만 전 민주당은 A안, B안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A안은 좋게 나왔을 때, B안은 지난번처럼 안 좋게 나왔을 때, A안이 나오면은 뭐 요런 매뉴얼, B안이 나오면은 요런 매뉴얼 뭐 준비하고 있어야지 당연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 우리가 훨씬 먼저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 2심보다는 근데 이제 미뤄지게 됐으면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대법 선고랑 막 이제 뭐 조기 대선 일정과 이제 막 이 고차 방정식이 막 되는 거잖아요. 좀 복잡해졌어요. 그것도 심플하게 보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대선은 60일 안에 있잖아요. 판결 나고. 그다음에 대법원은 633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90일이잖아요. 그죠? 30일의 갭이 있는 거고. 또 대선은 60일이지만 30일은 당내 경선이고. 나머지는 후보 등록한 본선이잖아요. 후보 등록했는데 만약에 대법원이 방망이 두드려서 후보자를 박탈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은 30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사법적 판결의 대부분은 90일의 시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뭐 엉켜가지고 심각한 혼란이 생길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대법원 헌재가 판결을 굉장히 뒤로 밀어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대선이 먼저일 것이다 라는 예측이신 거네.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는 저는 못 건드린다.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릴 수도 없지만 건드리면 안 되죠. 그 혼란을 이제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선고를 서둘러야 된다는 주장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절차라는 게 있는데 절차 다 무시하고 두드려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 조기 대선 때 물론 그분은 1심 유죄, 2심 무죄 상황에서 대법원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나갔어요. 그 선거 끝나고 나왔죠. 무죄로 나오긴 했는데 선거 끝난 뒤에. 우리 아까 이제 국민의힘 그 반응을 보고 왔는데 그럼 민주당 반응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어제 그거 좀 틀어주시죠.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됩니까? 위헌 판단이 난 헌재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하길 촉구합니다.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만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게 이제 나온 장소가 바로 저기가 이제 광화문 광장 천막당사. 2013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간 건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뭐 좀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 있죠.
네. 뭐 실효성 이런 건 둘째 치고라도 일단은 뭐라도 해야 되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헌재가 좀 안정적으로 네. 시일 내에 우리가 기대했던 시일 내에 예상했던 시일 내에 파면 결정을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징후들로 보면 이제 안 좋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움직여야 될 때다라고 판단했을 수밖에 없고 그건 뭐 지극히 정당스러운 어느 정당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저 이제 근처에서 이제 단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 생각보다 이제 병원 갔잖아요. 중단하고. 아 그랬어요? 네. 언제 실려가지 않았어요? 엊그제? 뉴스는 못 봤습니다. 저 그거 좀 찾아봐 주실래요? 김경수 저는 계속 하고 계신 그러니까 뭐 상태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단식으로 인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공격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주당 그 지지자들한테 우리가 윤석열과 싸웠을 때 너 뭐 했냐 이건 거잖아요. 이번 단식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걷어들여지는 비판이 좀 약해지는 효과를 거뒀을까요? 그렇겠죠. 실제 현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만요. 처음에는 와서 좀 이렇게 항의하거나 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불만을 표출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닐 테지만 네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지 표면을 좀 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단식을 저는 권하지는 않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정치적으로 의욕을 가지고 목표를 가진 사람이 저 정도 자기를 던지는 모습은 필요하죠. 소위 뭐 친문 인사분들이 또 김경수 전 지사를 돕기 위해 많이 이제 좀 가시는 분위기더라고요. 왜 뭐 가세요? 전 친문으로 잘 안 봐주더만요. 그래요? 명은 당연히 아니고 친문으로도 안 봐줘요? 저는 성씨 앞에 친자 하나 반자 붙여서 분류되는 거 싫어합니다. 아, 그냥 이철이 독자 세력으로? 네. 핸드폰 보랍니다. 아, 네네. 병원으로 이송이 되셨구나. 네, 독자 세력이 아니라 그냥 네. 한 사람의 정치적 정체성이라는 게 누구랑 친하냐 마냐로 재단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작은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네. 사안마다 좀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친하냐 마냐,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냐 안 친하냐, 뭐 이걸로 그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정체성을 이렇게 분류하는 건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고 불만이 네. 많은 사람입니다. 네. 어디 가시나 혹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디 가냐고요? 네, 뭐 혹시 캠프라는 이제 꾸려지는 그런 체제가 되면 저는 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요청은 많이 오실. 그건 대선에 참여하는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쪽으로 뭔가 결정이 돼 있거나 예정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이렇게 막 전제를 붙여야 말해야 사람들이 오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저는 저들이 하는 모습은 최소한 저로서는 제 인내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봐요. 제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은 넘어섰다라고 봅니다. 이철이가 움직인다. 그래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냐? 저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고민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친문 인사들 이런 걸 왜 여쭤봤냐면 약간 이제 뭐 이미 뭐 이재명 대표랑 가깝게 계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김동연 지사 쪽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김경수 전 지사 돕겠다고 또 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좀 어떤 식으로 나뉘어졌나 이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양산에서 이제 활동하는 게 과거 이제 노 대통령하고는 이게 좀 결이 다른 게 있잖아요. 노 대통령은 뭐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뭐 고민이나 정치적 활동도 있었고 좀 정체성이 강한 게 있었는데 문 대통령이 별로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분화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누가 이렇게 또 다 다른 사람들인데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옛날에 우리 뭐 그때 같이 고생하고 친했지라는 식의 이제 친목적인 건 있겠지만 정치적 준결사체 수준의 막 그런 거는 뭐 이철희 수석님 아니라도 다른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이철희 수석님 다음 방송 못 하게 되는 거 아니지? 저는 약간 이제 경남지사 나왔을 때 선대본부장이었어요. 뭐 그래서 친하다고.
그래서 뭐 거의 혹시라도 열리면 가실 거라는. 아니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누구를 지지하고 편드는 게 개인적인 호불호, 친하냐 좀 뭐 안 친하냐 이걸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되는 판에 가시겠다는 건가? 기자스러운 눈치로 보고 있네. 이게 뭐 버릇 어디 누구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안 좋아요. 그냥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리고 저는 뭐 잘 뭘 하더라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예. 또 응원하시는 그랬으면 걸로? 좋겠어요. 이게 보면은 어떤 선거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저쪽이 이제 좀 잘 되는 게 나라 전체에도 잘 되는 거 교집합이 있겠다 이런 걸 이제 보일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 이기긴 저 사람 이길 것 같은데 저 사람 되면은 뭐 되게 꼬일 것 같고 안 좋을 것 같고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 이게 있는 거잖아요. 뭘 하시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전자 쪽에 기여를 할 거라고 네. 저는 뭐 믿으니까. 아니 원래 우리 정치 고수로 모셔가지고 이제 막 얘기 많이 듣고 그러는데 지금 윤 시장님 얘기는 보통 이제 정치인들 나왔을 때 이렇게 뭐 이렇게 응원하시는 약간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네 지금.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건 아니고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알겠어요. 네. 아니 수원이 저기 오세훈 시장 말이에요. 지난번에 방송을 제가 이제 복귀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약간 재밌는 얘기였어. 왜냐면은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친윤이 오세훈 정도는 리즈너블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오세훈으로 가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6주 만에 오세훈 시장이 좀 어려워졌죠? 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망했죠. 네. 이제 두 가지인데 우선은 지지율이 안 떴고요. 되게 이제 지지율이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네. 후보들은. 예. 근데 지지율이 너무 안 떴어요. 네. 그리고 원래 명태균 리스크도 좀 있었고 게다가 이번에 토호제는 결정타여서 왜냐하면 지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이유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폭등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아직 체감돼 있는 판에 국민의힘 후보가 부동산가 폭등을 일으켰다. 그것도 느닷없이 토호제를 해제해가지고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버티기 어렵죠. 그래서 국민의힘 친윤 또는 핵심들은 조금 다른 대안을 좀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조금 더 아시는 것 같은데? 몰라요. 누구를 플랜 B가 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이철인가? 뭐? 저도 명태균 이슈보다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더 크게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보면은 2월 달에 그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럼 2월 달이면은 2월 12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기 대선 준비가 들어가는 시점 내부적으로는 홍 시장도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러던 시점인 건데 그럼 그걸 이렇게 대선에 뭔가 이게 유리할 거라고 본 거 자체가 되게 판단 미스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했는데 계엄 전에 했는데 지금 나왔으면은 이게 그 시정 운영 속에서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저런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 2월 달이면은 그 뒤란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때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났을 걸로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 왜 했을까? 경선에 출마하는 것도 지금 약간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나요? 어려워졌죠. 네. 본인이 서울시장 또 나오는 것도 저는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선에 참여에 어려워진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경선에 나오면 서울시정을 손에 놓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물론 경선 단계는 직은 유지하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면적인 활동은 이 경선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장 이름 말하자면 휴가가 되는 거고 후보가 되면은 시장 사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 높아지고. 뭐 수석님 말씀을 또 제가 또 거치게 표현하면 약간 정치 이제 끝 약간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 잠삼 대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동네 4개 동을 지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해제하면서는 4개 구를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실책이라고 저는 봐요. 그 40만 채? 아파트로 보면 40만 채, 가구로 보면 40만 가구. 그건 무슨 죄입니까? 느닷없이. 그러니까 규제를 해제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더 규제를 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동네 살지도 않고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좋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2달, 3달 만에 뭐가 보여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또 이제 철회해서 방금 거꾸로 돌아가서 늘렸으니까 뭐 이건 회복이
2달, 3달 안에 불가능. 원상 회복은 들어봤어도 확대 회복은 내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혹시 열릴지 모르는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오세훈 시장이 빠짐으로 인해서 뭐가 좀 누가 득을 보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전히 김문수 장관밖에 안 보이나요? 김문수 장관이 조금 우세한. 많이 내려왔어요. 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딱 올라간 사람도 없고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유보층이 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도 별로 안 움직인다. 한동훈 약간 올랐나? 뭐 기대만큼은 못 오르고 있고 홍준표도 뭐 그 정도 수준인데 김문수만 떨어졌어. 아 그래요. 네. 25 이렇게 나오던 게 한 10. 뭐 유승민 안철수도 뭐 별로 움직임 없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쫙 팔짱 끼고 있는 탄핵 인용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 기각이냐 인용이냐. 그럼에도 뭐 열리면은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나요? 저는 그분은 나올지 안 나올지.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수석님 동의하세요? 김문수 장관이 안 나올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얘기들 좀 하대요. 그래요? 네. 약간 이런 이제 인기만 조금 확인하고 약간 이렇게. 아니 그보다 약간 개인적 이유가 좀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던데 저는 그동안에 그분이 대통령을 열망했던 거에 비춰보면 쉽지 않을 거다 접는 게 네. 지금 1등인데 어쨌거나 네네네. 그리고 그분은 국민의힘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재명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딴 사람이 몰라도 이럴 수 있어서 예. 쉽게 안 접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좀 그쪽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야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들 하시더만요. 네. 정말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누가 움직일지는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네. 안 끝나요?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지금 뭐 하나 더 얘기하시려고 총정리예요? 아니에요? 뭐 6주 만에 총정리. 네. 마지막으로 그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연금 개혁 말이에요. 지금 뭐 어렵게 뭐 합의는 됐는데 지금 뭐 젊은 의원들은 당연하고 이제 주자들까지 다 붙었잖아요 거기 반발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뭘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예정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법안은 통과됐고 네.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연금 개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펜션 정치, 연금 정치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전 세계도 그것 때문에 홍역을 치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타협한 거는 그냥 가야 되는 거고 네. 말 그대로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좀 더 전향적인 청년 대표들도 참여시키고 네. 또 시민 대표들도 들어오고 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노력을 하는 걸로 가는 게 맞죠. 이걸 다시 되돌려서 너무 정치화시켜서 이준석 대표처럼 뭐 연금 연대하자. 예. 뭐 좋아요. 정책 연대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저는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를 자꾸 이렇게 갈라치기? 싸우게 만드는 방식은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연금을 곧 있으면 이제 받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퇴직은 했는데 연금은 못 받아요. 이 절벽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 주변의 사람들은 연금을 계속 넣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인 세대들이나 지금 연금 받는 사람들이 곧 받을 사람들이 돈도 안 넣고 갑자기 돈 받는 게 아니에요.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가 꾸준히 넣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봉 취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금 이제 연금을 받아야 되거나 곧 받을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세대 갈등으로 방치하냐. 이번에 크레딧 제도도 출산 크레딧, 네. 군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예를 들어 군 복무기간, 군 크레딧만 보더라도 복무기간을 곱하기 2, 3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좀 아쉬우셨구나. 근데 왜 예산을 투입하는 거를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해서 못하게 막냐고요. 도대체 대한민국 예산은 어디다 씁니까? 이런 데 써야죠. 연금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지 정부는 나 몰라라고 빠져있고 자꾸 세대 간에 갈등 붙이고 여자 간에 싸움만 붙이는 이게 잘못이죠. 이 가버넌스가 연금 정치의 가버넌스를 바꿔야 되는 거지 자꾸 세대 갈등으로 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연금 이야기까지 잘했고 수석님 우리 이 자리에서 또 뵙는 거죠? 아니 뭔가 정리가 되면 네. 제가 용인한 수준에서 다시 내려오면 배울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뵙는 걸로. 저는 애국자입니다. 네. 애국 진보기 때문에 네. 나라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의외로
왜요?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긴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홍보를 해야죠. 예, 벌써 3월 말이 돼가는데 아직도 커피 쿠폰 당첨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일 안 보내신 분들이 꽤 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 3월 31일에 커피 쿠폰 2장씩 보내드릴 거니까 이메일로 빨리빨리 이름하고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토브리그 인스타 계정 만든 거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도 긴 시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